안녕하세요. 저는 존리의 부자학교 존리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제가 홈페이지, 존리의 부자학교 홈페이지에서 이제 모집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경제 독립을 이루고 있다. 또 사람마다 다 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직접 이런 분들을 모셔서 얘기해야 또 다른 분들이 그걸 보고 나도 따라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세션을 마련했어요.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초대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셔갖고 보니까 엄청나게 블로그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책도 쓰셨다고 하네요. 굉장히 출판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한 3주 정도가 됐다 그랬나요? 네. 그래서 이 책도 소개하시고 또 본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 독립에 관한 얘기 나는 어떻게 비포가 어땠고 또 지금은 어떻고 지금 어떻게 희망을 갖고 있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시켜 주시죠. 본인.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연이고요. 3주 전쯤에 이제 막 복직한 김과장에게라는 책을 출판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 현재 15살, 12살의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독일계 한국지사에 있는 독일계 한국지사에서 재무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대표님 뵙고 그동안 있었던 지난 저의 경험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익사이링한데요.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제가 그 사연이 너무 좋아서 했고요. 제일 먼저 할 거는 책에 대한 소개 잠깐 해주세요. 제 책은 제목처럼 제가 이제 저희 부하 직원 이제 제가 팀장이니까 부하 직원이 있는데요. 부하 직원이 이제 15개월 동안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마치고 이제 다시 복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시 복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막막해하는 그런 마음이 좀 너무 저의 과거를 자꾸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이 묻는 거 저한테 이제 제가 대답해주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모든 워킹맘들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막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죄책감 갖지 말고 이제 아이들한테 너무 이렇게 올인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완벽한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그러니까 엄마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이네요. 저도 존리의 부자학교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하고 오히려 옛날보다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어저께는 제가 대구에 갔고 그저께는 시흥에 갔고 거의 매일 지방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강연마다 느끼는 거는 왜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고 기회가 많은데 왜 스스로 우리가 경제 독립하지 못할까 그걸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배워볼 기회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내가 그걸 왜 안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출연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블로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의 뭐가 달라졌는지, 과거에 젊으셨을 때 이제 내가 왜 그때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일단 제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냥 좀 재밌는 걸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하던 것 중에 이제 하나였고요. 근데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쓰고 싶은 얘기를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자꾸 쓰게 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든 직장인이라면 매년 하고 있는 연말정산. 이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IRP 계좌를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좀 많은 게 달라졌는데요.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좀 달라지게 된 계기는 이제 IRP 계좌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돈을 이제 고스란히 넣어놨다가 이제 아시는 분이 존리 대표님의 유튜브를 저한테 이제 보내주면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게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이제 사교육 하지 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연금 가입해라. 연금 가입해라. 오케이. 네, 그래서 매년 이제 1,800만 원까지 나라에서 주는 세금 혜택을 꼭 누려라. 항상 하시던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나는 왜 여태까지 이런 걸 모르고 살았나 그런 부분이 있었죠. 제도가 있는 건 알았죠. 실제로 나하고 어떤 연관이 네. 되는지 그거에 대해 실감이 안 났죠. 네, 심지어 IRP 계좌를 열어서 이제 돈을 넣어놓고 매년 그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면서도 그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너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교육을 끊어야 된다 이랬을 때 그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저의 이제 과거의 경험을 미루어서 아이들한테 그 원하지 않는 학원을 막 이렇게 억지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래도 좀 부정적이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안 보낼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이나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당연히 엄마인 제가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좋잖아요. 사실 저는 수학을 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이들이 필요할 때 아이들이 원할 때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이제 보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지금 학원 다니고 있어요? 첫째는 중학생이라 이제 수학하고 영어는 도움을 받고 있고요. 둘째는 사실 여태까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여태까지는 안 다녔어요. 안 다녔고 잠깐 중간에 이제 수학을 좀 배우고 싶다고 해서 공부방을 잠깐 다니다가 또 자기는 그냥 안 다니고 싶어서 안 다니고 오케이, 그러니까 네. 다니다 안 다니다 좀 약간 그러다가 계속 안 다녔는데 큰애도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는 학원을 다니진 않았어요. 중학교 가면서 영어에 대한 좀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게 됐죠. 참 저는 이제 그 사교육을 끊어라 계속 하는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이유는 그 공부 잘하는 게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 그 공부 잘하는 게 인생에 얼마 도움이 될까, 경제 도움이 얼마가 도움이 될까. 근데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보고 저는 이거를 왜 공부를 할까 아주 근본적인 회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괴로워할까 이거를 풀려고 왜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 아쉬움이 있고 또 영어는 이거는 오히려 이런 영어는 모르는 게 난데 맞아요. 왜 이거를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언어를 빙자한 그냥 점수 가르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강연 갈 때마다 우리 박스에서 나와야 된다 얘기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 사교육비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겠고 그 아이들한테 맞아요. 계좌를 열어줘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어서 그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군요. 실제로는 그죠? 실제로 이제 저도 실천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이제 했었지만 중학생이 되니까 아이가 그거를- 원하기도 하고. 네, 아이가 이제 원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지 않고 집에 있는 엄마라면 영어 정도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학은 원래 못해서 못 봐주지만 근데 시간이 없고요. 제가 7시에 이제 집에 오는데 그때 와서 제가 공부를 봐주기는 또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박스에서 나와야 된다. 사교육을 뭐 시키지 마라. 뭐 그 돈을 모으면 뭐 나중에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다 동의는 정말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게 100% 그렇게 되기는 또 쉽지 않더라. 근데 이제 그 금전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창의력이거든요. 사고력이거든요. 근데 남이 얘기하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를 하다 보면 그 창의력이 다 죽어버려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그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보다 저는 문제를 발견하는 아이들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정도로 맞아요. 끝내고 그래서 본인의 그럼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지 IRP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네. 소개시켜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처음에 이제 IRP 계좌를 개설해서 그 이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시작한 게 한 4, 5년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운용하지 않다가 운용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오픈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증권사 계좌로 IRP 그 전에는 그럼 어디에서? 은행이요. 은행에서. 네. 그리고 이제 증권사로 옮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증권사로 옮겼고 그러고 나서 이제 IRP 계좌 300만 원까지만 거기에서 운용하고 연금저축 계좌를 따로 열어서 이제 거기에서 ETF를 운용하고요.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 그 외에
또 이제 다른 그러니까 IRP 계좌를 일단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아, 그 전에 몰랐는데. 몰랐는데. 그렇지.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도 이제 여러 곳에 여러 개를 만들 수 그렇죠. 있다는 걸 맞아요. 알게 됐고요. 맞아요. 지금은 현재는 IRP 계좌 하나랑 연금저축 계좌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네네. 다 증권회사에 갖고 있나요? 2개는 증권회사에 갖고 있고 이제 하나는 은행에 네. 연금저축 계좌는 옛날에 했던 거. 은행에 하나 있는데 음. 거기에서는 이제 펀드 하나만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옮기기에는 굳이 뭐 큰 돈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어서 그거는 그냥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네. 그 계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 보험에 있는 거를 연금저축 펀드로 옮겨야 되는데.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하실 때 IRP 계좌를 어디에다 넣고 계세요? 지금 저는 이런저런 처음에는 막 다 너무 뒤죽박죽이어가지고 이게 또 계좌가 2개, 3개가 되면 제가 또 좋아하는 펀드나 ETF는 또 정해져 있잖아요.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A라는 펀드를 IRP에서도 조금 그리고 또 이제 회사 퇴직연금까지. 그러니까 네. 회사 퇴직연금에서 조금. 퇴직연금은 어떻게 DC형이에요? DB형이에요? 저는 DC형이에요. DC형이고. 네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다 같은 펀드를 막 나눠서 운영하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IRP 계좌에서는 리츠만 그리고 그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ETF 위주로 하고요. ETF도 이제 주식형이 있고 채권형이 있고 주식형, 100% 주식형으로 그래요? 운영하고 오케이, 있고요. 나이스.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펀드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통장이 이제 다르니까 그 상품이 겹치지 않게 그걸 좀 나눴어요. 지금은. 근데 겹쳐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은 없는데 오케이. 그래도 이게 이제 관리하기가 좀 편할 수 네네네. 있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케이. 같은 상품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게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자녀들은 계좌를 열어줬어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은 이제 각각 계좌를 열어서 거기에 이제 펀드를 가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각각 CMA 계좌를 열어서 지금 각자 용돈이 생겼을 때 주식을 매수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얼마가 올랐는지 뭐 어떤 걸 사고 싶은지 간간히 얘기를 하고 매수하고 또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거는 그 부모님들도 그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금융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의사가 되고 싶고 뭐 공무원이 되고 싶고 교사가 되고 싶고 하는데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 그럴까? 가장 연봉이 높은 분야가 금융이거든요. 근데 왜 금융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금융교육을 하지 않았던 결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런 금융업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나요?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래요? 저희 이제 남동생이 증권 트레이더로 아, 일을 하고 그래요? 있어가지고 나이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확실히 영향이 있다고 느꼈던 거는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좀 그쪽으로 욕심이 있어요. 꿈이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좋네요. 항상 뭐 지금 전 세계 부자 1위가 누구냐 이런 거를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뭐 삼촌은 왜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 이런 거를 삼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그러면은 그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양성 있게 돈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어저께 대구에 갔는데 그 대구에 강연을 하는데 의외로 그 어린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수업을 안 하고 하루 학교를 쉬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진지한 걸 처음 봤어요.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인데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해서, 4, 5년 전에 비해서. 그리고 그저께도 시흥에 갔는데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그 질문을 아주 날카롭게 하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 쪽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동산은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을. 이거 다 한국은 다 부동산은 무조건 투자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저도 부동산에 집착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부동산이 없으면 어떤 실패한 것처럼 그죠? 금전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안 가셔서 실패했다기보다는 좀 가져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부동산에 투자하신 적은 있어요? 네, 30대 정말 저도 그때는 이제 막 또 이게 제가
갖고 싶냐 안 싶냐 이것도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돼요. 주위에서 항상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고 집값이 그렇죠.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야 된다. 그걸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거의 주입식으로 듣게 돼요. 선배들한테.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무리하게 집을 샀었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든 경험이 있었고. 왜 그래요? 집값이 떨어졌어요? 집값도 떨어졌고요. 근데 그때가 이제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게 가장 왜 꼭대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게 내가 살 집이고 좀 그냥 적당히 제 수준에서 샀으면 이제 무리는 아니었겠지만 이게 너무 무리해서 산 데다가 집값이 또 떨어지고 그 시간이 막 점점 길어지니까 좀 공포에 가까운. 부채는 네. 가만히 있고. 네네. 부채는 그대로 있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네. 이게 이제 심각하죠. 그냥 주식이나 이런 거는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를 사람들은 이해하는 거를 약간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 그다음에 부동산은 그 어떤 자산보다도 부동산 먼저 사야 된다는 생각. 그 젊은 분들이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 부동산은 투자했지만 지금은 안 하신다. 네. 네. 그러면 월세를 사시나요? 지금은 예, 일단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부모님은 있고요. 살고 예. 좋네. 부모님 밥 해주시고 네. 그죠? 요즘에 이제 저희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는 동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네 이렇게 그렇게 좋죠. 지내면서 좀 더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죠. 그런데 어떤 얘기를 강조하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직장인도 이제 주어진 혜택을 세금 혜택이라든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겠더라는 그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누구나 그 소득이 많건 적건 간에 일정 부분 자기 노후 준비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실제로 그런 라이프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사격하는 건 조금 그렇죠. 저도 정말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 네, 맞아요.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저도 공부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보니까 잠깐 제가 책을 네. 보니까 AICPA라고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미국 회계사잖아요. 네. 미국 회사 시험이 저도 미국 회계사 맞아요. 자격증 갖고 있지만 미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에요. 예. 제일 쉬운 시험이 변호사 시험이에요. 놀라셨죠? 네. 다 멀티플 초이스예요. 가지선다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보는 시험 중에서 이제 자격증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회계사 시험인데 왜 그거를 보시려고 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외국계 회사에 이제 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 자격증이 진짜로 자격증에 효과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CPA 자격증 때문에 취직한 게 아니고 취직이 된 다음에 자격증을 따신 거군요. 매니저가 되거나 그러면 운전면허증처럼 그렇죠. 좀 자격을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원래는 20대 후반에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진짜로 회계사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제 준비를 하다 포기를 하게 됐고요. 한 10년 넘게 왜 포기를 했어요? 어려워서? 그때는 이제 결혼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아이 문제 그리고 또 이직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 시험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10년 넘게 그걸 마음에 이제 담아두고 있다가 40이 되던 해에 이제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시간이 많이 났다는 얘기인가요? 시간이 났다기보다는 좀 절실해진 거죠. 정리해고가 돼서? 정리해고가 되고 다시 이제 경력 단절이 있은 후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해서 한 3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뭔가 위기의식이 느껴지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또 전공이 회계 쪽이 아니고 전 전공이 영문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위로 올라갈수록 자격을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도 썼지만 운전을 잘해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한테 운전을 맡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좀 절실함과 제 자신의 어떤 경력을 입증할 만한 그런 게 좀 필요성이 느껴져서 다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얼마큼 준비하셨어요?
원래는 이제 2년을 생각했었는데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길어졌고 이제 3년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주에서 했어요? 저는 이제 시험 응시는 메인주로 했고요. 네. 자격증은 워싱턴주로 자격증을. 그게 왜 워싱턴 주에서 하셨죠? 워싱턴주에서 한 이유는 저희는 이제 현지인이 아니다 보니까 음. 그 자격 요건이 맞는 주를 찾게 그래서 돼요. 워싱턴 주는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게 네. 했나요? 네, 그리고 이제 워싱턴주는 회계법인의 경력이 없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의 경력을 그 뉴욕 같은 네. 경우는 2년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회계법인에서. 네. 근데 워싱턴 주는 그게 필요 없다. 네. 처음 알았네요. 근데 그 뭐 알래스카나 이런 데 가면 더 쉬울 텐데. 그런가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쪽 2년 동안 무슨 아마 학점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그런 있을 이제 수도 약간 있을 것 그 예를 들어서 시험은 붙어도 일한 경력이 없으면 이제 그 라이선스 안 주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되게 신기한 게 시험 문제는 같아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 플로리다예요. 왜 왠지 알아요? 그럴까요? 그 은퇴한 회계사들이 전부 플로리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회계사들이 이거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오면은 막 수수료 더 싸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플로리다는 시험을 다시 보게 해요. 뉴욕에서 만약에 내가 회계사였다가 플로리다로 가잖아요. 시험을 또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은퇴한 다음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주마다 좀 틀리다는 거 그것도 되게 재밌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알래스카 같은 데는 이제 회계사가 모자라니까 좀 더 문제는 똑같아도 점수를 좀 편하게 해주시는 거죠. 맞아요. 그런 네.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 사고에 경직성이 없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꼭 같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점수가 꼭 그냥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네. 그런 게 좀 미국하고 한국과 좀 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손님이신데 그 책이 잘 팔려요? 지금 배기 안에 들고 있습니다. 얘기를 어이구 좋네요. 그래서 저도 잠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것 같아요. 재미있게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의 워킹맘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 이 여성,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이 직장에서 차별이 없이 일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 도움이 될까요? 이 책은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많은 종류의 죄책감, 자괴감, 죄책감이 있었어요?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잘 못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하고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맡겨야 되고 뭐 좋은 엄마도 아니고 좋은 딸도 아니고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 자식에 대해서 뭐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크는 것이 나아요. 그 부모가 꼭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비싼 사기업 쓰고 애는 이제 잘 되건 잘못되건 상관없이 막 푸시했다가 애하고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애도 경쟁력이 없게 되고 나는 너한테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 이게 싸움이 되게 되고 그렇게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죄책감과 그러니까요. 뭘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좌절감 그런 걸 이제 많이 그러니까, 느끼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이 삶을 살면서 제가 중심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엄마로서 뭐 며느리로서 뭐 부인으로서 딸로서 이렇게 회사의 직원으로서 봤을 때는 뭐 하나 완벽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 완벽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저를 중심으로 딱 놓고 보니까 너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맞아. 일도 하고 애들 키우고. 자존감이 필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딱 중심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제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나이스. 열심히 살고 있구나.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제 경험 공유하고 싶어요. 하여튼 잘 오셨고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로 라이프 스타일이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 실질적으로도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IRP 연금저축펀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IRP도 아는 사실이고. 네. 근데 거기를 발을 디디는 거와 안 디디는 거와의 그 차이가 엄청나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좀 더 경쟁력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구형수를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다. 창의력 많은 아이들, 잠을 많이 재우는 아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저도 읽어볼 건데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게 주요된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오늘은 마침 책을 쓰셨다고 그래서 네.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제목이 이제 막 복직한 김과장에게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또 손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